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지난 8일 날, 4월 8일에 경기도 의료기술직 시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공중보건 문제를 제가 이제 실제 시험장 가서 문제를 20문제를 다 외워왔죠. 완벽하게 보기까지. 아마 그래서 시험 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문제풀이 해드리면 깜짝 놀랄 텐데, 사실 이번에 시험이 난이도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면서 1분이라도 고민할 만한 여지가 있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시간 동안 뭐 했겠어요? 1시간 동안 내내 문제만 외웠지, 달달달달. 그래서 거의 이번에 있었던 시험을 거의 99% 보기까지 똑같이 복원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설 특강을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같이 볼 거고, 우선 출제 빈도를 보면은 근데 역대급으로 깜짝 놀랄 만큼 출제 빈도가 한쪽에 치우쳐졌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올해 수업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디 중요하다? 역학 쪽 중요하다. 감염병 쪽 중요하다.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역학이랑 보건통계 안에서만 해서 거의 역학 안에서만 문제가 대거 출제가 됐어요. 그만큼 지금 시기적으로 감염병 문제,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역학 쪽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높아진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후에 시험 보는 모든 지역, 모든 시험이 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좀 극단적으로 역학 쪽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우리 수강생들의 장점, 제가 역학을 너무 잘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래서 역학 쪽 문제가 쉬워서 좀 더 문제를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역학이랑 이제 환경보건 쪽, 환경보건 같은 경우도 뭐 워낙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나머지 출제 빈도가 워낙 낮았던 곳들에서는 아예 출제가 안 된 문제들, 파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출제 빈도를 분석해 드린 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 시험에는 이랬지만 다음 시험에는 사실 달라질 수 있고 매번 시험이 이렇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다만 어디에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거 정도로 보셔야지 이렇게 여기는 출제가 안 됐으니까 여기 좀 소홀해도 되겠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문제 난이도는 이제 저랑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실제 시험을 보신 분들이 시험 후기에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 다시피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근데 사실 매년 난이도가 요 정도 수준에서 조금 올라가거나 조금 낮아지거나 그 정도인데 이번 시험은 보통 이제 난이도가 낮다 하더라도 한두 문제 정도는 좀 요거는 뭐지 고민스러운데 선택지 중에서 한두 개는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고민이 되는 요런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는 끼어 있었는데 올해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아마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때는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무언가가 나와서 또는 애매한 단어 때문에 고민을 조금 하시긴 하셨겠지만 그 이론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돼 있다면 사실 고민의 여지가 없는 그런 문제였다. 그럼 합격하려면 이 정도 난이도에서 합격하려면 공중보건 하나 이상 틀리시면 안 돼요. 거의 100점 정도 맞아서 생물이나 이번에 아마 생물도 그렇게 많이 안 어려웠고 의료법규가 어려웠다라는 후기가 좀 많았거든요. 그런 데에서 부족한 점수를 공중보건에서 메꿔야 되는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지문이 좀 길게 나오긴 했지만 진료비 지불 제도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주민이 진료받고자 하는 의사를 먼저 지정을 한 다음에 그 지정된 의사한테 주민 숫자만큼 그 주민이 지역 그 의사에게 배정된 주민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이 가서 병원을 이용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떻게 한대요? 보험자든 국가든 어쨌든 의사에게 주민 수에 따라서 사람들 머리 수에 따라서 산정된 돈을 준다. 뭐예요? 지정된 주민 수에 따라서 머리 수만큼 돈을 준다. 병원을 오든 안 오든 이게 무슨 제도? 인도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죠. 자, 기본적인 의료인 1차 보건 의료에 적합하고 의료 전달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1차 의료에만 적합하기 때문에 여기 2차, 3차 의료는 인두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자, 영국에서 지역 주치의에게 적용하고 있는 제도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인두제를 찾을 수 있었을 거고요. 자, 인두제. 그래서 인두제는 그 지역 주민들 의사 수에게 배정된 의사 수 머리수대로 의사 수에게 배정된 지역 주민의 머리수대로 의사한테 돈을 주고 의사가 그 돈으로 치료하는데 돈을 쓴 다음에 남은 거 내 거. 그래서 그 주민이 안 오면 안 올수록 의사 입장에서는 좋다. 그러니까 의사는 뭘 한다? 예방에 열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의료의 계속성이 증대된다. 왜? 내가 정해진 의사에게만 진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성이 증대되고 예방에 관심이 많아지고 행정 업무 절차가 간편하죠. 왜요? 머리수대로만 주면 되니까. 자, 비용도 저렴하게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단점은 환자 입장에서는 한 번 지정이 되면 다른 병원을 못 가요.
나에 대한 돈이 이 의사한테 가 있으니까. 그래서 환자 입장에선 선택권이 제한이 되고, 서비스 양은 왜 최소화가 될까요? 의사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 준 만큼 내가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니까 최소화하려고 할 거예요. 자, 환자의 후송 의뢰가 증가한다. 뭐예요?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내가 계속 진료를 하면은 내가 받은 돈에서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빨리 2차 병원으로 보내야 되겠죠. 이런 단점이 나타난다. 자, 두 번째 문제, 단면 연구 문제인데, 제가 이번에 시험장 가서 되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4월 5일에 모의고사 1회, 2회를 진행을 하고 4월 8일에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4월 8일 시험을 보는데 제가 1회, 2회에서 다루어 드렸던 내용이 한 거의 8문제인가가 나왔어요. 못 느꼈어. 이걸 느낀 사람은 지난 모의고사에 대해서 복습을 열심히 한 거고, 이거를 캐치하지 못했다. 그럼 모의고사 보고 복습 안 한 거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거 모의고사에서 이거 다 해드렸는데, 그래서 아마 4월 5일 모의고사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신 분들은 더 쉽게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단면 연구 문제인데, 자, 모의고사 2회에서 단면 연구 제가 싹 정리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넣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전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됐다. 물론 사실 이 정도 난이도의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여러분들 아마 안심노트에 웬만하면 다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다 해드린 내용이고, 이론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 다 해드린 내용이긴 해요. 근데 바로 전 수업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거 자랑하려고 좀 넣었어요. 어쨌든 단면 연구 아주 쉽게 풀었죠. 유병률 구할 수 있다. 어때요? 단면 연구는 특정 시점 또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하는 거?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위험 요인에 노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조사하는 거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 인구 집단에서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유병률을 조사할 수가 있고,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조사를 하면은 노출률을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병률 조사라고도 한다. 유병률을 구할 수 있고요. 질병의 발생 시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언제 걸렸는지는 몰라요. 그냥 지금 검사를 해봤더니 고혈압에 걸려 있네. 그러니까 발생 시기는 알 수 없다. 자, 여러 요인들 중에서 원인 요인을 규명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단면 조사 연구는 여러 질병이랑 여러 요인들을 동시에 다 조사를 해서 막 다 비교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장점인데, 단점은 뭐예요? 이 여러 요인과 여러 질병 중에서 누가 누구의 원인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리하지 않고요. 시간적 선후관계 어때요? 언제 질병에 걸렸고 언제부터 위험 요인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그냥 도움을 좀 주는 거지 증명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단면 조사 연구는 특정 정보 질병과 노출에 대해서 같은 시점 또는 짧은 기간 동안 동시에 다 조사를 하는 거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시행하기 쉽고 연구도 단시간 안에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다라고 했고요. 어떤 사실을 찾거나 가설을 검증하는 거에는 도움을 주지만 가설을 검증하지는 못해요. 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왜? 시간적 선후관계가 불분명하니까. 자, 동시에 여러 종류의 질병과 여러 종류의 요인의 관계를 다 조사하는 거는 장점이지만 뭐가 단점이다? 실제 누가 누구의 원인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했고요. 유병률 구할 수 있고, 유병률 산출이 목적일 때는 일반화할 수 있다. 그래서 표본을 잘 뽑아서 조사를 해서 단면 연구를 해서 유병률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게 고혈압 유병률이 30%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혈압 유병률은 30%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자연사 규모를 모를 때, 이 질병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초기 연구로 단면 연구를 많이 한다라는 거고요. 단점은 뭐예요? 시간적 선후관계가 모호하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 자, 일정 시점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빈도가 낮은 질병, 환자가 거의 없어요. 또는 이환 기간이 짧아요. 그럼 내가 조사하는 시점에 이미 질병이 회복되고 없겠죠. 그래서 그런 질병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 현재와 과거 상황을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력은 당연히 낮겠고요. 자, 아까 나왔던 얘기죠. 복합적인 요인들, 여러 요인들 중에서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고, 인구 집단이 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인구 집단이 대표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요 같은 내용이죠. 특정 시점에 만날 수 있는 환자로만 제한이 된다. 그러니까 질병의 이환 기간이 짧거나 치명률이 높거나 뭐 그런 질병들 같은 경우는 선택적 생존 바이어스, 살아남은 사람만 연구 대상이 되는 이러한 바이어스가, 그래서 특히 치명률 높은 질병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고요. 발생률은 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2번 문제까지 봤고, 자, 3번 문제, 이런 껌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세상에 지문도 딱 요만큼이었어. 없어. 그냥 딱 이렇게 바이러스가 아닌 감염병
뭐예요? 결핵이죠. 소아마비는 폴리오 바이러스, 일본 뇌염 바이러스, HIV, 휴먼 임뮤노 데피시엔시 바이러스, 결핵은 결핵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 쉽게 여러분들이 결핵을 찾을 수 있었을 거고, 이 문제도 두 문제가 동시에 이렇게 세상 짧게, 세상 이거보다 제 문제를 펴서 좀 너무 성의가 없으셨던 거 아닐까 문제를 만드는데 너무 짧게 출제가 됐는데 쉽게 푸셨어요, 여러분들? 쉽게 다 푸셨어요? 뭐예요, 답이? 군집독이죠. 대기오염과 관련이 없는 거 묻고 있는데 군집독은 뭐예요? 실내 오염 있잖아요. 실내 공기 오염. 그래서 대기 오염과 실내 공기 오염은 구분해서 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닌 것은 군집독이죠. 산성비 뭐예요? 대기에 오염 물질이 있어요. 특히 황산염, 질산염 같은 게 있는 상태에서 비가 내려서 비가 산성을 띠는 거고. 기온 역전은 뭐예요? 대기의 기온이 역전이 돼서 어떻게 돼요? 아래에 찬 공기, 위에 따뜻한 공기가 형성이 되면은 대기 순환이 잘 안 된다.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그 당시에 있던 오염 물질들이 바람이 안 부니까 희석 확산이 안 돼서 대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일으키게 된다. 열섬 현상도 마찬가지로 대기 오염에서 먼지 뚜껑 같은 게 도시 위를 덮으면서 도시가 그 주변 변두리 지역보다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군집독은 대표적인 실내 공기의 물리 화학적 변화에 의한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 오염이라는 걸 정의할 때 바깥의 공기 오염이라고 했고요. 실내는 구분해서 본다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이것도 뭐 여러분들 그냥 거의 1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죠.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판정받을 확률, 타당도 중에서 이건 뭐다? 질병이 있는 사람은 양성으로, 민감도. 질병이 없는 사람을 음성으로 판정하는 것은 특이도. 양성으로 판정된 사람이 질병이 있을 확률은 예측도, 양성 예측도라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민감도고, 신뢰도는 뭐예요? 타당도와는 완전 별개로 검사 결과가 얼마나 일관되냐, 똑같은 결과가 재현이 되느냐, 요구도는 그냥 갖다 붙인 거지 뭐. 요구가 얼마나 많으냐 정도,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정답 1번. 자, 그다음에 이 문제 어려웠으면 안 돼요. 이 문제도 우리가 체질량 지수도 여러분 우리 그 모의고사에서 지난주 우리가 4월 5일 모의고사에서 제가 이렇게 신체 계측에서 신체 계측 지수들 다 정리해 드렸잖아. 거기에 체질량 지수 있었죠. 그래서 체질량 지수는 어떻게 신장의 제곱분의 체중이라고 했어요. 근데 신장을 미터로 한다라고 했고, 자, 신장의 제곱분의 체중이니까 기준이 되는 게 뭐다? 신장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신장의 제곱에 대한 체중값이다. 자, 1번과 2번을 가지고 헷갈렸다.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레이시오 B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분모에 대한 분자의 값이다. 그래서 성비 하면 어떻게 돼요?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가 몇 명이냐. 그래서 B분의 A다. 그럼 B에 대한 A의 값이다. 그러니까 신장의 제곱에 대한 체중의 값이다 라고 풀어야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자, 체질량 지수. 그래서 신장주 주의할 거 미터의 제곱이다라는 게 센티미터 아니에요. 신장의 미터로 계산했을 때 제곱분의 체중으로 계산을 해서 18.5 미만이면 저체중, 25 이상이면 비만이다 라고 했죠. 자, 요것도 요것도 거의 1초 컷이죠. 2차 예방 묻고 있어요. 어쩌고 다 필요 없어. 2차 예방 뭐니? 그럼 2차 예방 하면은 검사. 그래서 진단, 어떤 집단 검진이든 선별 검사든 검사하면 무조건 2차 예방이다. 그래서 공복 혈당 검사는 2차 예방. 걷기 실천율 열심히 걸어라. 뭐 하는 거예요? 1차 예방하는 거겠죠. 금연교육 1차 예방이겠고요. 당뇨 환자, 이미 환자가 된 사람의 식단관리니까 3차겠죠. 정답은 1번. 자, 소독약. 우리 그 석탄산 지수도 제가 모의고사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렸던, 그래서 모의고사 인증. 자, 자랑. 좀 부끄러운데 이렇게 넣으니까.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학원은 이런 거 해달라고 하는데 나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너무 바로 직접 모의고사라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 살균약 측정 지표로 사용하는 건 뭐다? 석탄산이죠. 석탄산 개수가 높을수록 살균력이 높다. 정답은 2번이고요. 이건 더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병원력. 요것도 우리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제가 병원력 계산하는 거, 감염력, 병원력, 동력, 치명률 지난 5일에 있었던 모의고사에서 다 정리 한번 해드렸는데 딱 뭐예요? 자,
감염자 중에서 발병자 비율로 계산한대요. 그럼 감염자 중에서 발병자, 질병이 나타난 사람이니까 병원력이겠죠. 그래서 추가 설명을 보면은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의 잠재력은 체세포에 그 미생물이 체세포에 침입하고 파괴하는 능력, 독소를 생산하는 능력,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능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쨌든 뭐에 대한 설명? 병원력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병원력 계산하는 것까지 해서 문제를 정리를 해드렸었죠. 자, 요거는 자, 그래서 감염력이라고 하면은 감수성 있는 숙주 중에서 현성 감염자와 불현성 감염자를 합친 것. 그래서 이 병원체가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 그런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만 일어날 수도 있고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병원력 방금 나왔고 동력은 뭐예요? 그 증상이 나타난 현성 감염자 중에서 누구?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사망한 사람의 비율이고 치명률은 현성 감염자 중에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 문제 여러분들 어땠어요? 난 좀 쉬웠다. 난 조금 애매했다. 자, 이게 전형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못 보던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다? 아는 거 가지고 풀어라. 아는 걸 기준으로 풀어라고 했어요. 자, 지역사회 건강문제 발굴, 보건사업 평가를 위해서 흡연율, 질병의 유병률 등 이런 자료를 확인해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2차 자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음 중 2차 자료 아닌 것 묻고 있는 거예요. 2차 자료 아닌 것. 자, 그러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 대표적인 2차 자료죠. 국민건강영양조사. 대표적인 2차 자료죠. 인터넷 기반 표본조사 못 보던 거야. 지금 잠깐 넘어가. 청소년 건강상태 온라인 조사 이거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 보건통계에서 자료원 할 때 제가 우리나라 4대 보건통계에서 요거 지역사회 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 건강상태 온라인 조사, 그 다음에 구강건강에 대한 조사 4개 있었잖아요. 얘네들 다 뭐예요? 국가통계란 말이에요. 국가통계 자료. 그럼 뭐예요? 2차 자료잖아. 그럼 2차 자료가 아닌 건 뭐예요? 1차 자료잖아. 1차 자료는 뭐예요? 연구자가 또는 사업 진행자가 기획자가 직접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가 뭔지 모르지만 인터넷 기반 표본 조사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표본을 뽑아서 어떻게 조사했다? 인터넷으로 조사했다. 어떻게 할까요? 메일을 보내요. 그래서 이 설문지에다가 인터넷으로 메일에다가 뭔가 등록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자, 내가 사람을 만나서 설문지를 직접 돌리나 인터넷으로 뿌리나 모바일로 뿌리나 모바일 기반 조사, 인터넷 기반 설문조사, 전화조사, 면접조사, 우편조사 다 뭐예요? 1차 자료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인터넷 기반 표본 조사가 나는 1차 자료인지 2차 자료인지 내가 모르겠어. 나 정말 모르겠어 라고 하더라도 1번, 2번, 4번은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이미 2차 자료라고 중요하게 다 봤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닌 거 3번을 고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우리 모의고사에서 1차 자료, 2차 자료도 이미 정리를 모의고사 때 해드렸어요. 그래서 인터넷 기반 표본 조사는 그냥 인터넷으로 내가 자료 조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불쾌지수도 우리 모의고사에서 했죠. 제가 온열지수 5가지 정리 싹 다 해드렸어요. 그 중에서 불쾌지수 나왔는데 별로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겨울의 최고치를 보일까요? 불쾌지수? 언제 불쾌해요? 여러분들은 주로? 여름에 불쾌하잖아. 여름에 언제 기온이 높고 장마철에 습도가 높을 때 불쾌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 자, 기온과 기습 2가지 인자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불쾌감을 표시한 게 불쾌지수라고 했고요. 불감기류 상태에서 포화습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뭐가 있었지? 불감기류는 아니지. 불감기류가 아니라 보통은 무풍인 상태에서 포화습도와 무풍을 기준으로 보는 게 감각 온도가 있었고 이거는 불쾌지수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자, 4대 온열인자라고 하면은 기온, 기습, 기류, 북서열 4가지가 종합해서 불쾌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뭐다? 기온과 기습 2개로 인해서 느끼는 불쾌감을 나타낸 지수이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 때 정리를 해드렸다라는 거고, 그래서 불쾌지수는 날씨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인데 뭐로 기온과 기습 이 2가지 인자를 고려해서 만든 지표가 불쾌지수라고 했죠. 자, 집단 면역은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집단 면역, 감염 재생산수, 뭐 기초 감염 재생산수 이건 무조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시기적으로 계속 강조를 드렸고, 집단 면역이 문제가 됐어요. 요거 나는 좀 쉬웠다. 난 좀 어려웠다. 제가 딱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어떤 학생이 2개 문제를 질문을 했는데 어떤 문제를 질문했냐면 아까 그 인터넷 기반 표본 조사 그다음 요거를 질문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 학생은 다 정답을 맞췄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정답을 조금 애매했지만 정답을 맞췄길 바랄게요. 자, 인공 수동 면역을 통해서 집단 면역할 수 있다. 집단 면역은 뭐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통해서 그럼 예방접종이니까 인공 능동면역에는 틀렸네요. 무조건. 그쵸? 자, 지역 전체 인구 중에서 감소성자로 계산한다? 우리 집단면역 어떻게 계산해요? 전체 전체 인구 집단 중에서 면역력자 숫자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전체 인구 집단 중에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몇 %냐? 그러니까 계산은 이렇게 감수성자로 하는 게 아니라 면역력자로 해야 된다. 자,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질병의 유행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어때요? 요거 너무 맞는 설명이지 않은데 여기에서 애매함을 느낀 누군가가 있어. 그거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애매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애매함을 느끼신 분들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한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하면은 그 지역의 집단 면역은 어떻게 될까요? 한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했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전염병이 한번 싹 돌았어요. 그리고 끝났어. 그러면 그 질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은 없어졌겠지만 걸렸던 회복이 된 사람은 어느 정도 면역이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럼 집단 면역 수준이 예방접종한 것처럼 쭉 올라가겠죠. 그럼 나머지 다 틀렸어요. 정답 3번인 거고 여기에서 이제 나는 애매하다라고 느꼈던 학생, 이거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해서 이거를 애매하게 느꼈구나라고 제가 여러분을 이해를 하는 건데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해서 애매하다라고 느꼈대요. 맞아? 대부분 여기서 애매함을 느낀 사람은 일정 기간이라는 단어 때문에 왜 이게 영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여러분 집단 면역이 우리 독감 예방접종 하면은 영구 면역이 형성이 돼요? 안 되잖아. 독감 한번 유행하고 나면 영구 면역 형성돼요? 모든 집단 면역이 홍역과 두창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홍역이나 두창 같은 경우는 한 번 걸리고 나면 영구 면역이에요. 그리고 걔는 집단 면역이 영구적으로 형성이 되겠지만 우리가 흔히 매년 예방접종하는 것들 또는 우리 코로나19도 예방접종했다고 우리가 영구적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나? 아니죠. 일시적으로나마 그 질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집단 면역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단 면역이라는 거는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영구적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영구 면역이 형성이 되지 않는 질병들은 일시적으로밖에는 안 돼요. 당연히. 그래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영구적으로 유행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틀린 게 되겠죠. 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정 기간 동안은 질병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유행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질문하신 학생이 일정 기간 때문에 좀 고민은 했지만 나머지가 다 아니니까 정답을 3번으로 골랐대요. 그래서 잘 맞췄고요. 아마 그 학생은 그래서 100점이 아닐까. 본인이 의아한 2개를 물어봤는데 둘 다 맞았어. 그래서 100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집단 면역에 대한 것도 제가 모의고사에서 다뤄드렸고, 자, 그래서 집단 면역은 전체 인구 중에서 면역력이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인지로 계산을 한다라고 했죠. 확률 표본 추출. 자, 확률 표본 추출, 제가 요 모의고사에서 확률 표본 추출도 쭉 4가지 다 정리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때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종속 추출이라는 걸 넣어놓고 헷갈리게 해드렸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쉽게 나온 거잖아요. 이 정도면은. 그쵸? 그래서 우리가 확률 표본 추출에는 4가지 뭐 있어요? 단순 무작위 추출, 층화 무작위 추출, 계통 추출, 집락 추출. 4가지 빼고는 무조건 다 비확률 표본 추출이다. 확률 표본 추출 아닌 거 묻고 있으니까 당연히 판단 추출. 모르겠어요. 판단 추출이라는 게 조사자가 내가 판단해서 표본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비확률 표본 추출은 그냥 이름 갖다 붙이기 나름이야 다. 그냥 이름대로 생각하면 돼요. 정답은 그래서 판단 추출이고, 자, 인과관계도 제가 9가지 다 정리해드렸잖아요.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다 정리해드렸는데 인과관계 딱 나왔어요. 자, 한 요인과 다른 질병의 연관성을 보이지 않고 특정 질병과 연관성이 있거나 또는 어떤 질병이 다른 요인이랑은 관계없고 한 요인이랑만 관계가 있다. 이런 게 뭐예요? 연관성의 특이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요거 설명할 때 주로 뭐 예시 드렸어요? 중피종, 성면과 중피종. 중피종은 다른 요인이랑은 거의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거의 성면에 의해서만 걸리는 질병. 이런 것들이 연관성의 특이성이 있는 질병이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연관성의 용량 반응 관계라고 하면은 노출량이 증가할수록 질병 발생률도 증가하더라. 연관성의 강도는 노출된 집단이 노출되지 않은 집단보다 질병 발생률이 매우 높은 경우 몇 배가 높냐. 그래서 뭐로 계산한다? 비교 위험도나
교차비 같은 걸로 계산한다라고 했고요. 연관성의 일관성은 뭐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든 어느 시기에 연구를 했던 어떤 연구 기법을 이용했든 간에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연관성의 일관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연관성의 특이성이 정답이었고, 자, 정수 처리 관장. 정수장의 상수 처리는 오늘 모의고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의고사에 이 처리 과정 들어가 있는데, 자, 약품 침전이라고 하면은 약품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오염물질들이 서로 엉겨붙게 해서 가라앉히는 거죠. 약품 침전을 시행하면은 세균수 감소 효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세균만 따로 말고 세균만 비켜 나머지만 모여 이러겠어? 약품이 들어가서? 그러진 않지 않겠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잠깐 넘어가요. 자, 약품 침전을 한다면 주로 어떤 여과법? 급속사 여과법. 이거는 그냥 우리 공식이잖아요. 약품 침전, 급속사, 보통 침전, 완속사. 그래서 얘는 무조건 틀린 거. 자, 상수 처리에서 미생물 제거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염소 소독법 이용한다라고 했고요. 상수 처리, 침전, 여과, 소독의 과정을 거친다. 그럼 나머지 모두 맞는 거. 자, 요거 애매하다 하더라도 정답은 2번으로 고르시면 되고, 약품 침전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우선 상수의 처리 과정이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의 과정을 거치고 정수 단계에서 침전, 폭기, 여과, 소독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고, 자, 이 여과를 할 때 보통은 그러니까 그래서 침전과 여과가 같이 보통 붙어서 진행이 되는데, 침전을 할 때 보통 침전이 있고 약품 침전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보통 침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을 그냥 가만히 두거나 아주 느리게 흐르게 하면은 오염물질들이 무게가 있는 애들이 좀 가라앉겠죠. 그게 보통 침전. 그러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응집제라고 하는 약품을 넣어요. 응집제를 넣으면은 얘네 오염물질들이 어떻게 서로 엉겨 붙는다. 그럼 얘가 이제 하나의 플럭이라는 걸 형성하니까 그러니까 입자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엉겨 붙었으니까. 무거우니까 더 빨리 가라앉겠죠. 그렇게 되면은 물 속에 있는 부유물질, 콜로이드성 물질, 뭐 미생물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플럭을 형성하면서 빠르게 가라앉기 때문에 탁도, 색도, 세균 제거 효과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응집제로 주로 사용이 되는 게 황산, 알루미늄, 황산, 제이철, 황산, 제일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자, 사회보험제도 제가 늘 우리 기술직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보건행정 파트, 보건행정 사회보장에서 거의 2문제 정도는 꼭 나온다. 많으면 3문제, 적으면 1문제지만 거의 통상적으로 2문제 정도는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중보건 공부하실 때 혹시 교재 중에 내가 보건행정 파트가 아예 없는 교재를 공부하면 한두 문제는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파트 10에서 여러분들 기술직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만 엑기스 뽑아서 강의해드리고 있죠. 자, 사회보험제도인 건강보험이래요. 그럼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 강제가입, 법으로 정해둔 거죠.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이고, 장기보험이 아니라 단기보험이라고 했어요. 단기. 자,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이 뭐예요? 단기보험은 예산이 1년 단위로 짜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들어올 수입, 그래서 올해 보험료가 얼마가 들어오겠구나, 인구 집단의 질병, 유병률 발생률 이런 것들을 봤더니 얼마 정도 지출이 있겠구나, 요렇게 1년 단위로 예산이 짜여지는 것을 단기보험이고, 또 하나는 단기보험은 내가 오늘 가입하고 내일 보장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입 시기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장기보험은 어때요? 장기간에 걸쳐서 예산이 책정이 돼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공적인 의료보장, 공적인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 같은 게 장기보험이에요. 그래서 연금제도 말고, 연금보험 말고는 웬만하면 다 단기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피보험자, 보험 가입자 얘기하는 거죠. 보험료를 당연히 납부해야 되고요. 자,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들에게는 동일한 보험급여. 그래서 자, 보험료 납부할 때는 차등부가 어떻게? 돈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 많이 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적게 내서 차등 부과를 하지만 급여는 어떻게? 균등급여. 그래서 강제가입, 단기보험, 차등부가, 균등급여, 제가 건강보험제도, 사회보험제도인 건강보험제도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그래서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제도는 강제가입, 능력에 비례한 차등부가, 균등급여고, 보험료를 가입자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방식이 다르다라고 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이,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은 병원에
병원에 가면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진료보수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 그리고 3자 지불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단기보험이라고 했던 거. 치료 중심의 급여제도다. 건강보험에는 예방에 대한 게 예방접종 말고는 없어요. 다 질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치료하는 거. 자, 의료 공급 방식으로 보면은 민간 주도형이다. 무슨 말이에요? 민간 의료기관이 대부분 서비스를 공급한다라는 거고 관리 통제 방식은 자유방임형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의료기관을 갈지 내가 자율에 의해서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 형태로 봤을 때는 사회보험 방식이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수레바퀴 모형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뭐 질병 발생 모형에서 역학적 삼각형 모형, 수레바퀴 모형 그리고 거미줄 모형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하게 봤죠. 수레바퀴 모형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원이 있고요. 원을 둘러싼 바깥 환경이 있어서 이 바깥에는 누가 있어요? 사회적인 환경, 뭐 물리화학적인 환경, 생물학적인 환경이 있고 가운데는 누가? 숙주가 있고 숙주의 안에는 또 뭐가 있다? 숙주의 유전적 소인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의 가장 바깥쪽에는 병원체가 있는 게 아니라 환경이 있겠죠. 어떤 환경? 생물학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 자, 바퀴의 크기는 질병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유전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럼 얘가 커질 거고요. 그다음에 뭐 사회적 환경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러면 요 바퀴가 커질 거예요. 이렇게 설명한 게 수레바퀴 모형이고 원의 중심에는 숙주가 있고 숙주의 핵심은 유전적 요인이라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자, 원인 요소 중에서 질병 발생 경로상 몇 개의 요인을 제거하면은 예방할 수 있다. 이거 무슨 모형에 대한 설명? 얘는 거미줄 모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것도 굉장히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우리 그냥 수레바퀴 모형 보면은 이렇게 숙주가 있고 숙주 안에 핵심에는 유전적 소인이 있고 숙주 바깥으로는 생물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이 있다라는 거. 자, 교육환경 보호구역. 뭐 이런 거는 자, 여러분들은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이런 거에서 50m, 200m 이거 보고 3번도 맞는데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학교 출입문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따라서 보호구역을 설정할 때 절대 보호구역은 어디로부터? 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 상대 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까지. 그러니까 맞는 것은 1번밖에 없고요. 상대 보호구역은 여기가 출입문이 아니라 학교의 경계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이죠. 이거는 뭐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수질 오염 지표인데 부영양화 물질이래요. 그러니까 수질 오염 지표들 중에서 부영양화 물질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적조 현상의 원인이 되는 거. 우리가 적조 현상의 원인이 되는 오염 물질 뭐 대표적으로 질산염, 인산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인자가 뭐다? 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이 없는 세제를 써서 합성 세제 중에서 무린 세제, 인이 없는 세제를 써서 이런 것 오염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총인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영양화는 정체 수역의 합성 세제, 비료, 축산폐수 이런 거로 인한 건데 여기에 있는 어떤 물질, 질소나 인 같은 영양 염류가 원인이 돼서 영양 물질이 많아지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총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너무 기쁘게 여러분들이 풀었겠죠? 코호트 연구에서 질병과 원인과 질병의 연관성 지표는 뭐다? 비교 위험도죠. 그래서 노출군이 비노출군보다 질병 발생도가 몇 배 높은지를 나타내는 게 비교 위험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 위험도는 코호트 연구의 연관성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지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23년 4월 8일에 있었던 경기도 의료기술직 시험 문제를 풀어봤고 제 수업을 들었던 모든 수험생들이 정말 만점을 받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 문제풀이 그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